그럼 이어서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 이념 내용 잠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기에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표현은 이 비사회적 사회성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칸트의 정치사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이건 물론 이제 이 칸트가 당시에 그 계몽주의와 공화주의 그런 유럽 전체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었던 서유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계몽주의와 공화주의 정치 사상 논쟁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정치 철학, 도덕 철학의 논쟁에 사실은 이제 끼어든 겁니다. 개입한 거예요, 자기가. 개입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내놓는 건데, 그걸 이제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런 이중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는 이중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그런 저항들과 결합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고 살려는 어떤 인간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사회화라는 경향이 한편 있어요. 일단 사회를 이루고 싶어 해요. 사회적 상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인간 이상으로서 그의 자연적 소질을 개발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을 때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 증가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뭉치면 산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려고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고립시킨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그냥 거리를 둔다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인간은 여기 설명이 됐듯이 인간은 인간의 자신 속에 단지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동하려는 반사회적 특성도 갖고 있다라는 요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건 사회에 어울려 산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그 경우에는 내가 사회의 어떤 규칙에 복종하기도 하고, 혹은 사회의 어떤 지배자가 있으면 그 지배자에게 복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만 그런 성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은 그런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항과 저항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야말로, 근데 문제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일깨워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나태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게 하고,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등에 의해 행동하게 하며, 어떤 특별한 지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사회를 이룬다는 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히 개인으로서 살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는 남들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만스러운 상태에서 문화적인 상태로, 어떤 문명 상태로의 진보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저항 때문에. 그래서 진보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여러분 로크가 좀 떠오를 겁니다. 로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상과 사실 연관성이 꽤 있어요. 이건 아까 루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연관성은, 근데 루소 거기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고, 칸트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칸트가 여러분 이제 루소 강의를 들었다면은, 근데 칸트가 사실은
루소하고 입장이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에 대한 상당한 그 존경심을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루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루소가 어쨌든 이 두 가지 성향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국가 안에서 특히 공화정 안에서 이 둘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말하자면은 그 뛰어난 철학적 통찰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소에 대해서 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칸트가. 그렇지만 어쨌든 루소가 그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철학자로서 자기 이전에 로서 보기 때문에 칸트가 사실 루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는 반드시 문명일 필요는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어떤 도덕적인 집단 혹은 그냥 생물학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닌 어떤 문화 내지는 문명을 창조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태해지라는 성향을 극복한 어떤 개인의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 욕구, 성향 이게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는 인간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정치 공동체, 폴리스에 속할 때의 인간은 인간이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들과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다른 개인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나태를 극복한 어떤 종류의 근면 네 그런 어떤 습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함으로써 어떤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사실 이 뭐냐 공통점이 있죠. 계몽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나의 지성을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 없이도 자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간은 당연히 인간이기 위해서 혹은 인간은 당연히 시민이기 위해서는 국가 그것도 특히 공화정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화정에서는 어쨌든 자신이 그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인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근데 그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실현하는 영역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고대 국가, 고대 도시 국가,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그 욕구를 실현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고대 공화정들과 달리 근대의 어떤 상업사회, 근대의 공화정은 그것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또한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시기쯤에 됐을 때 이 정치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루소는 좀 전 시기에 그러한 말하자면 진보에 대한 그 생각이 실은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 순진한 낙관주의고 실은 인간 사회가 반드시
그 진보의 방향으로 문명으로 간다고 해서 진보한 게 아니다라는 게 루소의 이제 비관주의고, 칸트는 이제 그것과 달리 좀 더 훨씬 더 낙관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건데, 루소에 대해서 굉장히 루소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으면서도, 근데 그 생각, 특히 이제 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건 말하자면 그런 공화정 국가, 이 공화정은 민주정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유가 갖고 있는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에서는 단지 시민으로서 집단적인 생활, 공적 생활,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이 조금 이제 약간 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런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유를 실현하고 구현하고, 그 자유를 그렇게 실현하고 구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두 축이 모두 한꺼번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은 시민과 개인이 모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을 사실은 이제 공화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시민적 관점이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여기서도 강의에서 다루게 될 그 영원한 평화하고도 사실 이제 연결되는 그 주제인데, 이 세계 시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세계 시민주의가 뭔가? 여러분, 코스모폴리터니즘이 뭐죠? 코스모폴리터니즘? 세계 시민주의? 뭔가 그 각국의 개별성, 뭐 아니면은 그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초월해서 보편적인 개인의 관점에서의 세계 시민 같은 그런 걸 보통 우리 생각합니다. 어떤 국익이나 그 어떤 뭐 민족적인 배타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개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공화주의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계몽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세계 시민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화주의는 이것도 여러분 앞에 루스를 들었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공화주의자들은 자기가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왕이 존재하더라도 왕이 영국 로크 시대 영국처럼 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국심이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화주의자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입니다. 왕의 신민으로 사는 사람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지만, 조국에 대한 애국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당시 애국심에 대한 논의의 표준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지배하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지,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그렇게 공화주의에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공화국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보편 정서 내지는 어떤 보편적인 신앙 같은 겁니다. 신앙에 가까워요. 뭐 교회 없는 종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교회 없는 보편 종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애국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국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다시 얘기하지만 군주의 밑에서 신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애국심이 불가능해요.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 이루어진 공화정 혹은 공화정에 가까운 국가. 나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내가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과 충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시기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애국심 자체가 이제 정치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애국심이라는 관념 자체가 좀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애국심이, 그러니까 그런 퇴색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세계 시민주의가 될 수 있지라는 데서 아마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애국심을 초래야 가질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랬던 게 아니라 애국심을 갖는 사람, 진정한 공화정에 대한 애국심을 갖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께 동질적인 정서나 신념이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을 묶어주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통의 적이 있죠. 전제군주적, 절대군주제. 여러분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세계 시민주의는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공화주의자들의 국제연대 같은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계승하죠. 자유주의자들 계승하고 사회주의자들 계승합니다. 그 원형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계몽이란 것이란 무엇인가에서 봤던 이런 계몽이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이 세계인 기준으로 보자면 유럽의 각국에 이런 종류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정서, 공통 신념, 어떤 동질적인 연대 의식, 이런 게 세계 시민주의예요. 그러니 국가 단위를 초월한다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을 다 겪고 우린 식민 지배도 받았고, 우리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쉽게 믿지 않아요. 약간 마술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애국심하고 세계 시민주의가 같이 가지? 마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칸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겪기 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연방주의와 이제 같이 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그 건국이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독특한 일은 아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는. 루소도 그렇고, 이 공화정이라는 게, 큰 규모의 영토가 큰 국가에서 실현될 거라고 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례들이 다 로마를 제외하면 다 도시국가 규모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 내지는 도시국가와 그 주변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소국들, 네덜란드도 공화정이었으니까 네덜란드 같이 큰 영토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공화정들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내부에 공화정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 사이에 일종의 연방 협의체 같은 특징이 있고, 뭐 예컨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스위스 연방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공화정들이 사실은 왕정, 전제군주정, 절대군주정의 침략과 정복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혼자 지키기 힘들죠. 동맹을 맺어야죠. 물론 이제 동맹을 군주국하고 맺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것은 공화정들 간의 어떤 동맹이죠. 그리고 그 동맹을 조금 더 강화하면 일종의 그런 공화정 도시국가들 사이의 어떤 연방,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유럽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자체는 사실은 이제 18세기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칸트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실 풀어 쓴 것이 이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예비 조항들이 있죠. 예비 조항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여기 좀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몇 가지가 없어요. 1. 전쟁에 대한 일시적 유보 조약은 뭐 영원한 평화 조약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특별할 거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유보하는 정도의 걸로 우리 만족하지 않을 거다. 그다음 두 번째, 모든 국가는 타국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 자체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인격이에요. 이 시기에. 이 부분에 가서 루소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국가는 인격입니다. 국가는 존엄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북한처럼 들릴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근데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라는 거는 사실 참 지키기가 힘든 거였어요. 지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타국의 어떤 그 정복 침략으로부터도 지키기가 힘들고, 국가가 내부로부터 해체되기도 굉장히 쉬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그게 공화국이다. 그러면 이 공화국에 대한 애착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8세기 말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났죠. 약간 과정을 덧붙이면은 전 세계 공화국이 두 개입니다. 미합 중국하고 프랑스. 물론 이제 다른 소규모 공화국 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국제 정치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근대 국가 규모에서의 공화정은 딱 둘이에요. 전 세계. 그 국가에 대한 그 국가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공화정이 널려 있죠. 지금 오히려 아마 지금은 군주정이 거의 몇 개 없죠. 예. 군주정 몇 개 없습니다. 군주정들이 오히려 그걸 위험을 느낄까? 근데 공화정들이 군주정을 쫓아내고 막 없애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러진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할 텐데 거꾸로 모두가 다 전제군주정, 다 절대군주제 국가고 그 말고 이제 공화정이 몇 개 있다고 치면 사실은 칸트가 이 글을 쓸 때 칸트가 살았던 프로이센도 공화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프로이센은 아까 계몽군주에 얘기했지만 그런 계몽군주에 가까운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화정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도로 얘기한 것이 사실은 공화정은 아니었습니다. 칸트가 살던 프로이센도 독일도 없었고 심지어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 존엄과 위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로는. 그리고 국가를 말하자면 왕조나 왕보다 더 높은 그 지위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계몽주의자들이나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 외에는 그에 대해 누구도 지시 명령을 내리거나 처분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 사회이며 도덕적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인이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현대 용어로는 법인이에요, 법인. 근원적 계약, 사회계약이죠.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계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소유할 수도 없고. 그 예비조항 2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국가관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국가를 법인격으로 봅니다. 근데 주로 그거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법에서 주로 국가를 법인격으로 봐요. 국가 행위의 어떤 책임 문제,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 배상이나 보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의미에서 국가를 법인격으로 봅니다.
세 번째 좀 특징적인 건 이겁니다.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 국가 시민들이 자신과 조국을 외부의 침략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무장훈련은 허용하되 그게 아닌 상비군은 폐지한다. 점진적으로. 라는 말은 상비군이 뭐예요? 상설군대죠. 상설군대. 당시 상설군대를 갖고 있는 국가는 뭐죠? 절대군 주제죠. 사실은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군 주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실은 당시 어떤 이데올로기인데 공화정은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직접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안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쳐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방어, 수호, 조국을 수호하는 종류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은 할 수 있지만 방어 전쟁만 하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무장하니까. 근데 상비군은 시민이 직접 무장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집단을 따로 마련해 놓고 상설로 그 집단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이 유지가 되면 왕은 원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이데올로기에서는 절대군주정은 전쟁을 맨날 일으키고 공화정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체제다라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칸트도 그걸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시민들이 직접 무장해서 직접 무장 훈련해서 지킨다? 뭐 스위스 아니면은 약간 미국이 떠오르죠. 미국의 뭐 민병대 같은 게 떠오르죠. 미국은 당연히 연방 군대가 있고 저기 주 군대도 있으니까 상비군이 없는 건 아닌데 미국에 말하자면 그런 그 총기 관련된 문화도 그렇고 그런 전반적인 그 민병대 문화 같은 게 좀 떠오르죠.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국가 부채가 전쟁하고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거, 뭐 내정 간섭 금지하는 거, 그리고 뭐 상호 신뢰해야 하는 적대 행위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건 뭐 이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끄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